예, 국방정보본부가 조금 전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준비를 끝내고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앞서 북한군의 소수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당국의 전원도 나왔는데요. 네. 관련 소식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자, 조금 전에 그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를 끝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네.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끝났다는 것,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방정보본부의 이야기는 결국 핵실험 풍계리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것은 이제 앞으로 북한이 하나는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외 정세에서 어느 시점에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날씨가 하나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뭐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날씨 변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북한이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북한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나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역시 준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이르면 11월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도 나왔잖아요. 11월 하면 네네. 사실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점을 좀 가늠을 해본다면 미 대선 네. 전도 있고 후도 있고 좀 언제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지요? 현재로서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접전이고 박빙 아닙니까 지금? 예. 승부를 지금 지금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박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 뒤에 ICBM 발사를 통해서 북한의 존재감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대선 전에도 지금 준비가 끝났다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도 발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미국 대선의 흐름을 북한이 주시하면서 타이밍을 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도발의 네. 강도로 따져본다면 11월에 네. 방금 말씀하신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1월 특정 날짜를 두 개의 날짜를 북한이 만들어서 7차 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연달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뉴스 자체가 순위에서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예. 한반도 그렇죠. 뉴스가 밀려 있죠. 첫 번째는 미국 대선이 미국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북한 문제는 아주 후순위로 밀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 파병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북한 이슈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임팩트를 최대한 준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거의 동시성 그런 ICBM과 핵실험을 혼재시켜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슈 선점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것이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 일반 보병보다 강한 정예 부대로 또 일부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던 개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어 등의 문제 때문에 독자적 네. 전투 수행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독자적으로 지금 전투를 바로 당장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군 병력이 지금 최대 한 10,000명 정도 전후로 파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3,000명 정도면 여단급입니다. 현재 3,000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3,000명이 여단급이라면 독자적인 전투 능력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병으로 치면 아마 3개 대대 그다음에 플러스 1개 포병 대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독자적인 전투는 가능합니다만 현지 적응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예. 그렇게 단독 작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조율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북한군이 침투를 했다라는 정보 당국의 전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네. 영토에 이미 진입을 했다면 한미동맹이나 나토 등이 우려하는 이른바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선 셈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나 나토 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내부로 북한군이 들어왔을 경우는 이제는 결국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군 성격을 띠는 부대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 현재 뭐 보도가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간 병력이 대규모 병력인지 아니면 극소수 그런 또 병력이 정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그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러시아 영토에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나토나 미국이나 이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규탄이랄지 또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제어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러시아 영토고 지금 거기에서 방어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로 대규모 병력이 우크라이나 내부로 들어가서 전쟁 수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한 규모는 북한군의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런 네.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국정원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총 1,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전망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 상태에서 보다 장기화되느냐 여부가 북한군의 파병 숫자를 가늠한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한 10,000명 단위, 그러니까 일개 사단 규모 정도가 파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과거에 우리가 월남전 때 베트남의 파병 병력이 가장 많았을 때가 한 5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 일개 군단 정도가 파병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빨리 끝날 것인지 또는 장기화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북한군의 파병 숫자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북한군 파병군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서방 소식통도 그렇고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접해지는 뉴스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네. 관측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 게 이미 많은 사람이 전투에 투입된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네네. 우크라이나 지원단체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군과의 교전을 했고 여기에서 북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보실 때 실제 이미 전투에 투입됐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실제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간 북한 병력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이제 정보 취합이랄지 또는 특수한 그런 작전을 펼치는 소수 병력이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 국방정보본부에서도 이야기가 지금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정확한 정보가 아직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파병 북한군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국방정보본부나 우리 쪽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은 좀 걸러서 좀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좀 정보가 좀 혼선을 빚고 있는데 네. 이미 네. 전투에 투입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지만 이 네. 대치 중인 전선에 북한군이 이미 도착을 했다면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입을 하는 셈일 텐데요. 이게 그렇죠. 지금 걸어서나 열차로 이동을 했다면 경로가 노출이 됐을 텐데 그렇지 네. 않았다면 민항기를 이용돼서 이렇게 좀 신속하게 배치가 된 거 아닌가 이런 내용도 네네.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거리이고요. 네. 예. 평양에서 쿠르스크까지 6,500km 정도 되고 또 실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열차를 이용한다 그래도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쿠르스크까지도 한 7시간 내에 또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동을 신속하게 했다면 항공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격전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선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북한군 전투 투입에 대해서 미 당국자가 해당 보도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전장에서 좀 철수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을 좀 압박할 것이다. 이런 촉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신중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중국의 영향력을 좀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신중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미국 대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의 모든 촉각이 지금 곤두서 있는 미국 내에서 예. 외교적 사안이랄지 국제 이슈가 불거지는 것은 지금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상황들을 관리하는 또 그것에 대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으면서 미국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부분은 지금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은 중립 또는 묵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특별한 그런 상황 확연 자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모른 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 파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국이 행동을 한다 이것은 뭐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철저하게 이건 북한과 러시아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고 네. 물론 뭐 속으로야 중국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떨떠름한 상황 입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한다 할지 중국 북한을 압박할 뭐 이런 정도로 북중 관계나 그 중러 관계가 그런 정도까지는 다가가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과연 그러면 네. 북한군의 이 같은 러시아 파병이 좀 어떤 대가를 약속을 받았거나 혹은 바라고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걸 텐데요. 실제 네. 러시아에서 이번 러시아 파병을 대가로 어떤 것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뭐 정보 당국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북한이 고급 군사 기술 부분에서 좀 뒤처진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략 핵 잠수함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SLBM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북한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네. 정찰위성의 고급 기술, 특히 정찰위성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학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빠른 속도로 이런 그 중요한 그 군사 기술을 습득하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우리에게는 좀 그 위험한 그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식량이랄지 에너지 부분과 관련돼서 그 러시아로부터 상당 부분 비공식적인 그런 그 수입이랄지 또는 그 러시아로부터 이동이 있었을 가능성 또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이전 같은 군 현대화 그리고 경제적 혜택이 예상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